고난을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대단들 하십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한번 축복하고 격려하십시다. 당신이 대한민국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찬양 한 곡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우리 찬양합시다. 예수로 이깁시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만나 불러서 찬송을 부려도 불하신 마음 일세 나의 사모하는 성한 목자는 어따운 동산에 양의 의와는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오시고 진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예수 아버지 저리로 힘내는 내 고향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산비로 고한병 안 들고 모든 천사도 반기 아버지여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언지가 바라보다 시온 성일산 조요 사랑하시는 사랑하시는 내 주를 내 손을 장막안에서 만나 빌이 없는가. 나의 진정사모 하늘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주여 나의 전소망은 오직 주 예수 나의 진정입니다. 나의 진정사 보하는 예수님 서조차도 한것 아버지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일세. 할렐루야. 평생을 조국을 위해서 몸바쳐 일해오신 우리 이천 교수님, 정홍 목사님 만나서 진짜 이 나라의 공산화를 막는 최첨병에 지금 서가지고 계십니다. 자유마을 이제 오전에도 우리 장하기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실제적인 현상이 지금 어떻게 현장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들으셨잖아. 아멘. 이게 우리가 무장되어져야 되는데 그 무장을 갖다가 하는데 우리를 그 앞에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우리 이천 교수님 박수로 한번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물 좀 먹고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어려운 길을 오셨습니다. 왜 오셨냐 하면 대한민국 살리려고 오셨죠. 네. 여러분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지켜질 겁니다. 저는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데 능력이 없어가지고요. 지금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3,491개 읍면동에서 주민들을 깨워야 될 전사들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을 깨우려면 뭘 가지고 깨울 겁니까? 뭔가 전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야 되겠죠. 오늘 지금 대한민국 앞에 놓여져 있는 심각한 체제 위기와 이 본질이 무엇인지를 주민들에게 조곤조곤 설명할 수 있어야 주민들이 깨어날 겁니다. 윽박지른다고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뭔가 그들이 깨어날 수 있는 포인트를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대한민국 체제 위기와 이재명 경기동부 연합이라는 주제로 오늘 1시간 반 동안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이 체제 위기라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위기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이게 체제 위기라는 것을 모르고 그냥 경제 위기, 정치적 갈등 정도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본질은 대한민국 70년의 이상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이제 허물어지는 중차대한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체제 위기의 본질을 알아야 앞으로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놓여져 있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제가 위로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막연한 위로를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오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위기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위기는 얼마나 심각한가? 그리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뭔가? 명확한 인식을 갖지 않고서 단순하게 막연하게 위로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를 더 마취시켜가지고 깨어나지 못하게 하는 매우 잘못된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오늘 위기 앞에서 3,491개 읍면동 마을에서 여러분들이 전사로 나서기에 앞서 군인들이요 현장에 군의 전투에 바로 안 보냅니다. 논산훈련소에서 빡신 1개월단의 훈련을 받고 후반기 교육 받고 자대 배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훈련받지 않고 3,491개 읍면동 진지에 여러분을 배치할 수는 없습니다. 엉뚱하게 오발탄을 내가지고요 주민들이 다 도망가 버리면 우리 지금 다 사업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이제 우리는 전쟁을 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을 교육시키는 빡신 훈련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여러분 다 적극 수용할 수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는 바로 체제 전쟁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이기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허물고 사회주의 체제, 나아가서는 북한 체제로 흡수 통일하느냐? 중차대한 갈림길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에는 이 줄다리기가 두 줄밖에 없다는 겁니다. 북한으로 가느냐 대한민국을 지키느냐 딱 두 줄밖에 없어요. 제3의 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거를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사회주의를 당기는 줄이 주사파가 대한민국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후에는 북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체제 전쟁의 본질을 알고 우리가 어디에 설 것이냐, 대한민국 편에 설 것이냐, 북한 편에 설 것이냐 이제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을 알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체제 전쟁은 박근혜 탄핵 이후 그냥 생긴 게 아니고 이 땅에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온 게 1918년도입니다. 이동이라는 사람이 레닌의 공작에 의해서 포섭된 이후 임시정부로 들어가고 그 이후 10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우리는
공산주의와 싸움을 했습니다. 해방 직후에는 어느 나라에 어느 체제의 나라를 만드느냐를 둘러싸고 심각한 체제 대결을 했었고, 6.25 전쟁 때는 북한의 남침에 의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려 하는 그 문제를 둘러싸고 우리 국군들이 얼마나 피를 흘려가면서 전쟁했습니까? 그런데 어찌됐다가 그 역사적 슬픈 과오 참혹한 사건들을 다 잊어버리고 80년도에 대학가에서 김일성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세력들이 일군이 나타나 가지고 세력을 확장하다가 30년이 지난 뒤에 선거로 그들이 정권을 잡았다는 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건 자유민주주의 역사에서 있을 수 없는 전무후무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중진국도 아니고 후진국도 아니고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 이내에 들어가는 대한민국에서, 학벌이 제일 높은 그런 대한민국에서 까막눈이 되었는지 북한 체제로 통일하자는 세력이 정권을 장악한다? 그런데 점점 그 강도가 심해져 간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이제는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뽑으려고 하는 배후에는 북한이 있는 게 뻔히 아는 상황인데도 오늘 이것은 국민들이 지금 얼마나 사상적으로 지금 오염되어 있는가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현상이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둘러싸고 이제는 회피하지 말고 오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이 어떤데 우리는 지금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과연 사상 공부에 대한 철저한 그런 준비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불행한 현실이 닥쳤고, 그 수업료는 너무나 컸다. 앞으로 만약에 이 각성이 조금 더 늦어진다면 이제는 진짜 피를 흘려야 되는 사태가 마을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그 문제를 이재명과 경기동부연합의 본체가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이재명을 찍은 1614만 표가 과연 그들이 원해서 찍은 것인가, 사상적 실체를 알고도 찍었는지 아니면 속아서 찍었는지, 우리는 이것을 이제는 드러내놓고 테이블에 올려놓고 우리는 스스로를 반성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대한민국은 이미 체제가 전복됐습니다. 사실상은 적화됐다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미 경제, 노동, 교육, 학원 등등등 모든 분야를 볼 때 이미 상당히 좌경화됐다, 기울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뒤집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미 문재인 5년을 거치면서 그냥 단순하게 기울어진 게 아니고 완전히 뒤집어진 상태에서 뭐까지 했나, 말목까지 완전히 박았다고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법제화 작업이 끝났다. 법으로 이미 고정시켰다고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요, 여기 파워포인트도 있지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법률을 개정한 건수가 4,025건입니다. 조례는 몇 개 만들어졌느냐 합니까? 8만 건이 넘습니다. 여러분, 베네수엘라가 차베스라는 사람이 98년도에 선거로 당선된 이후 사회주의 체제로 바꾸는데 49건의 법률로 바꿨습니다. 2019년도 홍콩에서 700만 명의 시민 중에 200만 명이 뛰쳐나와서 거리에 그냥 피를 흘리는 시위를 했습니다. 홍콩 주민 중에 외국에서 범죄 저지른 사람을 본국에서 송환해서 처벌할 수 있다 하니까 이거는 안 돼. 홍콩의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가 인권이 지금 침해당할 수 있다 해가지고 그 법안 하나를 반대한다고 200만 명이 뛰쳐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4,025건이 바뀌었는데 안 뛰쳐나왔어요. 그만큼 우리 국민들은 지금 사상적으로 오염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사태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모르고 지금 현재 우리는 살아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이미 법제화 작업이 끝난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국민들에게 현재 우리가 직면한 체제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주민들에게 깨워주는 임무가 여러분들의 두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공부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십시오. 검수완박해가지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하고 국정원법을 바꿔가지고 간첩 잡는 기능을 모두 다 말살 없애버리고 국내에 있는 대공, 대정부정부에 관한 국내 정보 수집권은 다 폐지해버리고 간첩 잡는 호랑이가 이빨, 발톱 다 빼버리면 호랑이가 고기 덩어리지 그게 호랑이입니까? 지금 대한민국 체제를 수호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인 국정원을 지금 무력화시켜 놓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해가 경찰한테 주고 그리고 지금 행안부 장관 산하에 뭐가 있냐 하면 경찰청이 있지 않습니까? 경찰청이 산하에 있으면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을 통제하는 권한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걸 싹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경찰 고위직을 대통령한테 추천하는 권한 하나. 아니, 대한민국에서 지금 총을 가진 공권력을 가진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군, 경찰, 맞죠? 그런데 그 경찰이, 총을 가진 경찰이 아무도 통제할 수 있는 기구가 없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법제화 작업이 곳곳에서 다 박혀 있다고. 이거를 법을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새로운 혁명적 조치가 있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게 현재 상황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혁명을 해야 됩니다. 정치혁명. 그걸 통해서 200석 이상의 그걸 얻고 이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법제화 작업에 다시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여러분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시고 이제는 전사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라는 건지 이거를 아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어떤 나라를 만들려 하나? 제가 볼 때는요,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분 5년 동안 힘들으셨죠? 체제 바꾸는 그 헌법을 바꿔가지고요, 사회주의 헌법으로 바꾸려고 하다가 기독교의 저항을 부덕치해가지고 결국은 그게 무산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헌법을 바꾸는 대신 각종 법률과 명령과 조례를 통해가지고 체제를 바꾸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정광훈 목사님과 여러분들에 의해 가지고 2019년도 10월 혁명이 일어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제 그들의 계획이 어떻게 보면 반좀 성공하다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말하자면 닭을 잡다가 털을 다 뽑았는데 목을 베다가 반쯤 뱉는데 닭이 도망가 버린 거야. 얼마나 우리 닭의 입장에서 볼 땐 다행스럽습니까? 이제 우리 다시 잡히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3,506개의 자유마을을 만들어서 이제는 우리가 전사로 나서서 다시는 이와 같은 문재인이 재현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여러분들이 자유의 전사로 나선 것입니다. 이제 다시는 그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그래서 문재인 정권은요, 이재명 시대에 비해 보면 아마 이재명을 나타나기 위해서 길을 평탄하게 하는 예비 작업을 한 사람이다 정도로 생각됩니다. 사회주의 체제로 일단은 체제를 바꾸는 작업을 하고 이재명의 사명은 북한 연방제로 통일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사태를 앞두고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은 어떤 사람인가?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더라면 제가 볼 때는 1년 안에 북한 체제로 연방제 통일이 됐을 겁니다. 우리는 제가 생각할 때는 몇 개월 안에
공항이 폐쇄되지 않을까? 왜? 해외로 막 이민자가 막 생기면요, 폐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재명이 지금 현재 대통령은 떨어졌지만은 제1당 대표로 등극했습니다. 다 1당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이끌고 있는 이재명호의 민주당은 과연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거냐? 그냥 방치해 놓는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물음표 앞에 우리는 놓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재명이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차기 대통령이 된다면,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몇 달 안에 탄핵이나 아니면 혁명에 의해서 끌어내리지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이재명이 구속되기 전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대권을 잡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일은 가변적이니까요. 그랬을 때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 자, 그 다음에 이재명이 지금 현재를 보니까요, 이재명이 하도 우리가 이재명을 그냥 실체를 까발리니까 이제는 그 내부에서도 이재명을 팽식히고 이제 새로운 대안을 찾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재명이 떠나면 괜찮은 겁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 안에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이재명을 지지하는 경기동부연합, 이석기 그룹이 이미 더불어민주당을 장악한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지금 이재명만 사라진다? 그러면 이재명 대안에 김부겸이나 또 이낙연이나 이런 사람이 등장하면 괜찮은 겁니까?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되냐? 한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그들을 지지하는 정치 집단을 봐야 되는 겁니다. 다시는 속지 맙시다. 그런데 이재명이 쓴 책이 있었습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즈음에 광화문을 항상 그 곳곳을 다니면서 도대체 이 사태의 심각성이 무엇인지를 관찰하다가 책을 하나 샀습니다. 이재명 대한민국 혁명하라 하는 책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보다 보니까 야, 이거 심각하다. 이재명의 사상은 이미 대한민국을 해체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 6번 이상 읽었는데요, 읽으면 읽을수록 그의 사상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614만 표를 찍은 사람은 왜 찍었을까요? 대통령 선거 전에 이 책이요, 다 서점에서 사라지고 중고 서점에서 사라졌습니다. 회수한 것 같아요. 왜냐? 이것이 드러나서는 안 되니까. 선거에 부정적 효과가 있으니까요. 어쨌든 간에 그 내용을 보니까 놀라운 사실은, 지금 되돌이켜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5년 동안 많은 정책을 폈죠. 자, 어떤 정책을 폈는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제 분야에서 보니까 최저임금 1만 원 하겠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거 이재명 책에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재명 뭐였습니까? 성남시장이었잖아요. 성남시장이 쓴 책 안에 그 정책들이 고스란히 문재인 정부의 정책으로 다 반영이 됐어요. 그러면 이재명과 문재인 정부하고의 뭐가 중간에서 정책을 공유하는 그 어떤 연계고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보십시오. 그 다음에 주 52시간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거 다, 그 다음에 또 기본소득제, 예. 그래서 그 다음에 탈원전 정책, 그 다음에 대체에너지 정책 이런 거, 그 다음에 재벌 해체하겠다는 거, 연기금을 활용해가지고 주주권을 행사해서 결국 뭐냐면 기업들의 경영권을 뺏겠다는 거, 그 다음에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데요, 그 항목의 이름이 아주 걸작입니다. 뭐냐면 적폐의 심장, 적폐의 심장, 친일 수구 기득권 세력의 상징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거예요. 검찰이 수구 적폐 세력의 심장이래요. 그러면서 뭐냐면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뺏겠다는 게 이 사람의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말미에 검찰 검수완박이라 해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겠다는 시도는 이미 이재명 책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수처 설치, 이것도 그대로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지방분권을 가지고 체제를 바꾸겠다는 거. 지금 마을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해 가지고 체제를 바꾸려는 시도가 이미 이재명 책에 있습니다. 제목의 이름은 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든다. 지방자치단체를 잡아서 대한민국을 체제를 바꿔버리겠다는 겁니다. 북한과 교류하고 평화통일을 하겠다. 반미 전시작전권을 회수 환수하고, 그 다음에 이 양반이 대통령 선거운동할 때 누누이 말했죠. 그 다음에 미국에 대한 반미 감정을 부추기고, 그 다음에 주한미군 철수하겠다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걸 볼 때 지금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에 이어지는 것은 사실상 한 단계 더 강화된 반체제 세력의 노선에 따르고, 이 사람이 만약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됐더라면 대한민국은 바로 그 순간에 해체될 수밖에 없는 운명적 그런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자, 그런데 이재명은 어떤 나라를 꿈꿨는지 그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대한민국을 해체하라 이겁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단계에서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1948년 대한민국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한 것을 뭐라고요?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요. 그러면 어떤 단추, 그 다음에 또 뭐냐 하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의 건국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대한민국 1948년 8월 15일 정부가 수립되고 미군으로부터 주권이 넘어오고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자유민국 국가로 출범한 그 날을 건국이라고 하는 건 잘못됐다고 하는 말은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너는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었던 거야? 라고 딱 물으면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의 글에 볼게요.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하는가? 해놓고 해방 후 우리가 합의했던 민주공화국의 가치가 살아 숨쉬는 나라를 만들자. 자, 우리가 해방 이후 우리가 합의했던 국가가 뭡니까? 민주공화국이. 바로 1945년 8월 15일이 해방이 되고 미군정이 들어오기 직전에 박헌영이가 만든 조선인민공화국, 그리고 산하의 전국 읍면동에 만들었던 인민위원회라는 조직, 이 나라가 자기가 꿈꿨던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가치가 살아 숨쉬는 나라인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런 사람이 우리 국민들이 1614만 표가 찍는다는 건 도대체 뭐예요? 우리는 왜 이런 일 앞에 우리가 놓여져야 하는 거냐? 지금 국민의힘당 같은 그런 정신 빠진 사람들이 선거 때 왜 그 문제를, 사상적 문제를 오늘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갈지를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알려주지 않느냐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선거 때마다 이제 우리 앞에 대한민국 국민을, 대한민국 5,200만 명이 타고 있는 거대한 대한민국 호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잘못된 정치 지도자는 절대로 뽑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거 때마다 반드시 그의 사상관을 검토하고 국민들한테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당 활동 하지 마. 우리가 이제는 마을에서 정치 지도자와 정당의 사상적 실체를 분명히 알려줄 거야. 여러분들이 할 것입니다. 아닙니까? 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책에 가장 많이 나오는 문구가 뭐냐면 적폐라는 말입니다.
70년의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70년의 적폐라고요? 70년간 쌓인 폐단을 청산해야 된다. 하면 70년이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대한민국 건국된 후에 모든 게 적폐라고 보는 거네요. 아, 그게 결국은 반동분자 숙청하고 똑같네. 그래서 기득권 세력을 청산해야 된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정권 등장한 후에 가장 많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뭡니까? 적폐 청산 아닙니까? 국정원, 기무사, 경찰, 공무원에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세력들을 전부 다 적폐몰이를 해가지고요, 구속시키고 그들을 깜빵 보내고 연금도 못하게 하고 얼마나 많은 권한을 줬습니까? 이것은 바로 70년간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과정이고, 그 끝은 뭐냐면 사회주의 체제로 가고 결국 북한 연방제로 통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저변 기반 작업이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건국혁명을 이루재요. 이제 새로운 70년의 적폐를 청산하고 뭘 하자? 대전환을 완료하재요. 대전환. 체제를 바꾸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대전환의 용어가 어디서 나오냐? 민노총에서 나오겠습니다. 민노총 지금 위원장이 누구냐면 경기동부연합 이석기의 후배 양경수가 지금 위원장입니다. 지금 민노총의 상부 구조는요, 다 경기동부연합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종북 세력.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작년 10월 달에요, 이렇게 말했어요. 사회 대전환을 추진하겠다. 사회 대전환. 그러면 그 전환이 무슨 내용이냐고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기간산업과 주택의 50%를 국유화하겠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대전환에 들어간다면 여러분들의 재산이 지금 절반이 다 국유화로 뺏기는 겁니다. 강제로 뺐을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세금을 엄청나게 때려가지고 이제는 도저히 집을 가질 수 없도록 만들어가 강제로 팔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악한 세력이 대한민국을 장악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뭐냐면 한미동맹을 파기하겠다,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겠다고 주장했어요. 지금 이와 같은 전환의 의미는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북한의 연방제로 통일하는 데 방해가 되는 모든 제반의 어떤 장애물들을 제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사회주의 체제로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연방제 통일, 적화 통일을 하겠다는 게 그들의 사회 대전환의 의미다. 이것을 아시고 이제 여러분들은 주민들에게 그걸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재명과 경기동부연합이 사실은 한 몸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왜 그렇게 됐을까? 언제부터일까? 이런 것을 우리가 아셔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요, 이재명은 더불어민주당을 대통령 후보가 됐고 당대표가 됐다는 의미는 뭘까요? 이미 이재명 세력이 더불어민주당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변화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이 더불어민주당을 장악한 주도 세력이 누구냐 하면 경기동부연합 이석기 그룹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이석기 그룹은요, 민노당에서 들어가지고 그 조그마한 군소정당을 장악하고 통진당을 장악하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제는 제1당 169석이나 되는 대한민국의 1당을 장악해버렸어. 그러면 경기동부연합의 이석기가 여러분들은 저 구속돼 있었으니까 8년간 교도소에 있었으니까 저 사람은 힘이 없을 거야. 이제는 그 사람들은 이미 그때 통진당 해산되는 바람에 그 사람들은 끝났어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아닙니다. 우뚝 대한민국의 정치권을 장악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문제들을, 본질적인 문제들을 파고드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어렵고도 힘든 사상의 실체를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하고, 특히 여러분들은 마을의 주민들을 깨워야 하기 때문에
힘드시고 머리가 아프고 골복잡더라도 이 고통을 감내하면서 사상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난 대선 때요, 이낙연 후보와 경선을 했습니다. 민주당 내에 있는 당원 게시판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폰떼기로 조작해 100% 승리라고 생각하는지 그냥 대놓고 당 지도부가 이재명 캠프에 합류해서 이재명 선거운동 하는구나. 무슨 얘기일까요? 이낙연 지지자들이 볼 때 이재명 지지자들이 이제 막 그냥 대놓고 부정선거 하더라는 얘기야. 어떻게 된 것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012년도 총선할 당시에 이석기가 지하에 있다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국회의원 하겠다고 딱 나섰을 때, 그때 온라인상에 그 투표를 했는데요, 이석기 후보에 대한, 이석기가 누군지도 모르는데도 완전히 비례대표에서 1등을 해버렸어요. 전북에서는 100% 부정선거, 그 다음에 전남에서는 98%인가 부정선거가 했다고 신문에 다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부정선거를 하던 그 버릇이 지금 여기에 그냥 나타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낙연 세력과 그 다음에 이재명 세력 간에 엄청난 분열과 파열음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낙연 지지 세력은 괜찮은 세력일까요? 그거 다 문재인 세력 아닙니까, 여러분? 제발 좀 정신 차리세요. 그래서 이낙연 지지자들은 뭐라고 했냐면은 이재명 지지 세력 이퀄 구통진당 세력이라고 딱 말을 했어요. 한번 볼까요? 이번 경선 결과에 따라 민주당을 지킬 수 있을지 아니면 저 미친 통진당 세력에게 통째로 빼앗길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구려. 여러분, 민주당은 과거에 그래도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요, 잡탕 정부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안에 자유민주주의를 나름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대선을 앞두고 통진당과 야권연대하면서 거기서 물갈이를 싹 해가지고 이제 그 안은 완전히 좌파 세력이 완전히 주도권을 장악하는 데로 넘어가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훨씬 더 상태가 심해지고 이제 이재명이 되면서 더 심해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의 이 더불어민주당은 이제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있냐 하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진표라든가 이낙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 의식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미 주사파와 또 유사 좌파 세력들에 의해 완전히 장식품으로 포장용으로 국민들 선동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속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 때문에 표를 던지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서 뛰쳐나와야 합니다.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요 다시 또 포장을 합니다. 지금 볼 때는요, 경기동부연합이 이재명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니까 경기동부연합 자체가 이재명을 내치는 것 같아요. 이재명 내치면 경기동부연합은 또 딴 사람하고 또 세워가지고 또 국민들을 사기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그 사상적 실체를 명확하게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과 경기동부연합이 언제부터 한 몸이 되었는가? 여러분, 이건요 워낙 많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내용이라 굳이 뭐 깊은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만은 2010년도 6월달 지방선거, 이때 바로 이재명과 경기동부연합 이 야권연대를 통해서 선거에 단일화를 하는 바람에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처음으로 지방선거 성남시장으로 후보가 출마했더니
그때 민노당에서 후보로 김미희가 출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미희가 내부적으로 어찌 해가지고 김미희가 사퇴를 하고 이재명을 밀었습니다. 그야말로 야권 연대가 형성된 거지요. 그렇게 해서 너끈히 이재명 성남시장이 당선됐습니다. 됐더니 이재명 시장이 바로 성남시장 인수위원회를 구성할 때 김미희를 경기동부연합 바로 이석기 그룹의 그 사람을 인수위원장으로 임명하고 그 산하에 전부 다 경기동부연합으로 쫙 포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직을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성남시를 어떻게 이끌 건지, 그거를 전부 다 함께 구상하고 플랜을 짜고 그 다음에 인물을 박아 넣었습니다. 이제 그랬으니까 이재명은 이미 그때부터 경기동부연합, 이석기는요 사실은 저 목포 출신인가 그런데 성일고등학교라고 고등학교 때 성남으로 왔어. 외대 용인 캠퍼스에 나왔어요. 82학번입니다. 86년도에 졸업한 후에 성남 지역을 중심으로 그 운동권 주사파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철저히 교육하고 혁명운동을 시켜가지고 그 바닥에서 세력을 넓힌 세력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재명은 경기동부연합과 그런 인연을 맺었고, 그 다음에 93년도 한 총련이 생겼을 때 용성총련이라는 하부 조직과 거기에 이재명이가 변호사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2003년도에는요 경기동부연합이 서울 성남시립병원을 수립할 때 그 시립추진위원장을 한 게 누구냐? 이재명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됐죠. 그 연장선상에서 2010년도 지방선거 할 때 합류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이게 상당히 이재명과 경기동부연합이 2010년도 지방선거 때 어쩌다가 합류된 게 아니고 상당히 오랫동안 사상적인 어떤 배경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하여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실은 2013년도 5월 달에요 이석기가 아로 사건이 터졌어요. 13년도 5월 달에 곤지암에서 130명 또 마포에서 150명이 모여가지고 혁명 조직원들을 그 엄청난 규모를 다 끌어모아가지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때 북한에서 남침을 한다 만다 막 그런 위협이 굉장히 드세게 일어날 때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시기가 왔구나, 우리가 활동할 시기가 왔구나 하면서 북한군이 남침을 하면 내응해서 우리는 평택에 있는 유리창고를 폭파하고 해화동에 있는 전신전화국을 폭파해서 전신망을 마비시킨다, 이런 거를 그때 지금 지령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게요 어떤 분의 의로운 신고에 의해서 녹취해가지고 그거를 수사기관에 넘기는 바람에 8월 달에 그게 국정원에 의해 가지고 이게 적발이 돼가 수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아로 사건이 8월 달에 이제 터졌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에 다시 돌아가 보면 2010년도에 성남시장이 당선되고 출범하면서 경기동부연합이 아무런 경력도 없는 나눔 환경이라는 청소업체를 처음에 그냥 아무 경력도 없는 업체를 이렇게 경기동부연합이 만들자 그거를 성남시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를 다 수거할 수 있는 권한을 그들에게 준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엄청난 자금이 성남 용인을 지역으로 중심으로 한 경기동부연합의 활동 자금으로 쓰여서 그 자금을 토대로 이제 그 세력이 전국으로 다
확산하는 데 쓰여졌습니다. 지금 오늘 경기동부에 하면 이토록 커진 데는 이재명의 성남시의 역할이 지대한 인큐베이터 역할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로 갔습니다? 성남시장을 넘어 경기도로 갔잖아요. 그것도 같이 한 겁니다. 오늘 지금은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다가 이석기는 아로 사건 이후 구속이 됐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냐 하니까 바로 성남시의 그 경기동부에 연합을 자금을 계속 이렇게 지원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 이재명의 성남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은 일이 이해하는데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들에 대한 지하 세계에서 움직이는 이와 같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저변의 그들의 노력, 그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북한이 있습니다. 북한과 경기동부에는 그야말로 동지예요. 동지, 혁명 동지. 이들의 세력이 대한민국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일당을 장악하고 있다고요. 이제 대한민국은 어떻게 돼 있냐? 저 어설픈 국민의힘 당을 찍느냐? 안 찍으면 뭘 찍어야 돼? 경기동부 연합을 찍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그래서 왜 한 번만 더 선거에서 어떤 선거든지 한 번 더 국민의힘 당이 인기를 잃어 이제 그 당을 찍는 순간 대한민국은 그로 벼락 끝으로 끝입니다.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민노당? 거기는 국회의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또 몇 명까지 있었습니다만은 그 정도. 통진당 해도 13석 정도였는데 이제는 169석을 차지했어요. 북한이 조정하는. 어떻게 된 겁니까, 대한민국이? 그런데도 위험하지 않다고요? 뒤집어진 게 아니라고요? 기울어진 것 뿐이라고요? 아직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고 있다고요? 우리는 지금요, 이 심각한 체제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모두 각성하고 정광훈 목사님께서 2019년도 6월 8일 날 청와대 앞에 시위를 했을 때 제일 처음으로 내세운 일성이 뭡니까? 대한민국 망했다 아닙니까? 저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목사님 진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다. 저는 믿음은 없지만 그렇게 봤습니다. 왜? 한마디 일성은 본질을 꿰뚫는 거거든요. 나라 망한 거 맞지 않습니까? 제 지금 설명 들어보니까 안 망했습니까? 망했는데 어떻게 세울 것인가가 지금 중요한 거잖아요. 저는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10년 정도 됐는데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정 목사님 다른 사람들은 거의 몰라요. 이분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저는 그 역사의 곳곳에서 포인트를 알고 있습니다. 2012년도가 나라가 사실은 멸망할 위기에 처했을 때 목사님 여러분 2012년도 대선 12월 9일 대선했어요. 그때 사실 나라 망했어야 되는 거야. 왜? 통진당의 이석기와 그 다음에 문재인이가 공동정부를 구성하겠다고 야권연대 하려고 하다가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그 깨진 후에도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하고 둘이 붙었는데 오전에 문재인이가 이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후에 갑자기 노인네들이 지팡이 짚고 막 나온 거야. 누가 알려준 것일까? 누가 알려줬을까? 이거를 전 목사님. 사람들은 우리가 왜 좌익혁명 세력들은 뒤집어지면 이게 무슨 아는데요. 뒤집어지지 않으면 누가 뒤집어지지 않게 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아무도 그 공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잊어버려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알아야 한다. 네. 그 다음에 2019년도 6월 달에 목사님이 텐트 하고 그 다음에 8월 15일 하고 10월 3일, 10월 9일, 10월 24일, 25일 하고 그러면서 조국 사태를 조국을 거꾸로 틀이고
결국은 이 엄혹한 체제를 바꾸려고 했던 문재인의 시도를 결국은 뭐냐면 국민들을 깨워가지고 이거를 저지시킨 것은 아무리 과하게 칭찬해도 괜찮다. 물론 저도 정광훈 목사님이 말씀하신 듯 저런 말씀 안 하셨으면 점수 더 딸 텐데 싶은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목사님이 하셔야 될 몫이고 우리는 그 결과를 가지고 냉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역사의 오류를 막는 길입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등장시켜가지고 결국은 오늘날 지금 우리가 지금 다시 낙동강 전선에서 지금 인천 상륙작전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바로 그것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자유마을을 만들어가지고 3,506개의 마을에서 이제 모든 걸 빗자루로 싹싹 좌파들을 쓸어가지고 우리 마을을 새롭게 회복하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나아가서는 지금 모래와 같은 자유민주주의 세력들로 인해서 좌파들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는 유럽, 미국, 전 세계의 공산주의 사상에 의해 가지고 아직도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나라들에게 수출하는 우리의 지금 새로운 우리의 이론을 만드는 바로 그 중차대한 시점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것을 절대로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대정동 사태 개발도요 사실은 장기표라고 성생 그 옛날에 민중당의 역할도 하시고 하시는 분이 그랬어요. 성남시 주사파 경기동부연합에 얽힌 범죄의 소굴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면서 성남시에 있는 모든 프로젝트마다 경기동부연합이 개입하지 않는 곳이 없다 할 정도로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은 사태가 어쩌면은 해방구의 해방구 이와 같은 이거를 방치하면요 대한민국에서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좌파 마피아의 나라가 될 겁니다. 앞으로 지금 이와 같은 것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고 현재 이 상태를 유지한다면요 저는 5년 넘기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후손을 위해서도 지금 나서야 합니다. 조금 희생이 있더라도. 자, 그러면 경기동부연합의 배후에는 누가 있냐면 북한 정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군자산의 약속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군자산의 약속. 그럼 뭐냐 이게 도대체. 본질은 이렇습니다. 북한이요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정부 때까지 너무나 공권력이 강하고 군대가 강하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선거를 통해서 제도권 정당이나 국민들을 선동해서 선거로 정권을 잡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뭘 했냐? 무력 도발로 했습니다. 많은 무력 도발이 있었던 건 아시죠? 무장공비를 난파한다, 김신조 뭐 등등 암살한다 등등등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어버렸어요. 1980년 중반 이후 주사파들이 대학가에서 우죽순처럼 양산이 되고 그들이 노동계, 교육계, 학계, 그다음에 문화계로 다 쫙 퍼져가지고 세력을 확장하고 진지를 구축하고 거기에다가 김대중 대통령이라는 그야말로 좌파 대통령이 당선까지 됐네. 그러다가 2000년도 들어가 북한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이제는 햇볕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을 이제 대거 북한에 대한 이제 무장 해제를 시켜놓고 북한과 교류하는 분위기를 확 만들어 놓으니까 세상에 어떤 이런 일이 다 있나. 고난의 행군 때 무너져가던 북한이 다시 살아나 버린 겁니다. 돈까지 갖다 줬어요. 핵개발하도록 했고 이런 세상이 도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북한이 어떻게 딱 생각했나? 이제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장악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가 왔다. 이제는 제도권 정당 만들어라. 그리고 그 안에 주사파들을 계속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선거를 통해서 정권 잡자. 이렇게 나간 겁니다. 그래서 만든 게 뭐냐? 2000년 1월 달에 만든 민노당입니다. 민주노동당. 그리고 나서 그건 원래 PD 계열이 중심이 돼서 만들었는데 북한에서 이제 민노당 안으로 주사파를 보고 침투해 들어가 그러는 겁니다. 2001 그렇게 하여 주사파들의 전선체인 전국연합의 대표자들이 700명이 충북 괴산에 가면 군자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거기에 보람원 수련원이라는 곳에서 700명이 모여서 회합을 했습니다. 뭐를 했느냐? 이른바 3년의 계획, 10년의 전망. 3년의 계획, 10년의 전망? 그것을 군자산에 약속한 그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은요, 결국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10년 뒤 2012년 대선에서 정권 잡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주사파들이 이제 대거 민노당 안으로 들어가라. 3년 안에 당권을 장악해라. 이 당을 발전시켜서 10년 안에 정권 잡아라. 그리고 정권 잡은 후에 북한하고 연방제로 적화통일해라. 이 세 가지를 약속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당 외곽에 있는 엄청난 좌파 단체들을 만들어 가지고 민노당과 다 이게 연합전선을 펴도록 만들어라 이거예요. 근데 그대로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들을 때는 저 사람들이 돌았나, 민노당이라는 신설 정당, 국회의원 하나도 없는 정당에 들어가라고 하는 것도 이상하고, 들어가서 3년 안에 당권 장악한다? 아, 그거는 뭐 쉽겠네. 그런데 국회의원 하나도 없는 빈 신생정당을 가지고 세력을 키워서 10년 뒤 2012년 대선에서 정권을 잡는다? 이게 가능한 거냐? 가능한 거냐? 물음표. 저는 그래서 저게 이해가 안 된다 했는데 나중에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게 가능했던 거야. 왜? 세력을 키워서 민주당하고 손 내밀어 야권연대 하자. 그러니까 공동정부를 구성하는 안을 저는 그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그러면 민노당의 당권을 장악하는 과정을 북한이 다 개입했어요. 간첩단 사건에서 다 적발된 겁니다. 자, 우리가 간첩단이라 하면요, 지금 적발되지 않은 단체도 너무 많아. 그런데 빙산의 일각으로 적발됐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은 첫째, 2006년도 10월 달에 적발된 1심이라는 간첩단 사건. 그 다음에 두 번째, 2011년도 8월 달에 적발된 왕재산이라는 간첩단 사건. 인천 중심으로 활동했던 거죠. 그 다음에 작년 7월 달에 적발된 충북 동지회라는 허접한 간첩단. 그런데 그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이석기의 경기동부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어떻게 낸 건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지금 이게 그때부터 2001년도 군자산의 약속에서 주사파고 들어가라, 당권을 장악해라, 그 다음에 2012년도부터 정권 잡아라 하는데, 그때 그 북한이 의미했던 주도 세력이 누구 보고 이야기하냐면 이석기 보고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본질에 대한 것들을 추적을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1심의 사건. 노무현 정부 당시에 그때 국정원장은 김승규 원장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은 신앙인이고 물론 전라도 순천 광양 분이지만은 신심이 두텁고, 국정원장이 돼 보니까 이거 간첩을 못 잡도록 해놨네. 그래가지고 빨리 간첩 잡어 해가지고 그랬더니 국정원 직원들이 간첩을 잘 잡더라는 거야. 그래서 잡은 게 1심의 간첩단입니다.
그랬는데 청와대에서 불러. 아니, 시키지도 않은 짓을 왜 하느냐고. 그래가지고 김승기 원장이 국정원장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희한하게도 원래 간첩 한 사람을 잡으면 10명 정도는 방증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6명이 5명이 구속됐으니까 5명에서 제대로 수사하려면 몇 명을 수사해야 돼요? 아니, 20명씩. 방증 수사를 20명씩 하면 5명 하면은 100명은 수사해야 되죠. 아, 간첩이 한 사람, 두 사람만 포섭하고 말겠습니까? 그러면 100명을 수사해야 되는데 이 1심의 사건은 몇 명 수사했느냐? 6명 수사했습니다. 축소 수사예요? 확대 수사예요? 이건 뭔가 야로가 있는 거죠. 이미 그때부터 이석기가 두려웠던 거지. 어쨌든 그런데 그 사건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그 당시에 2005년도에요. 최기영 사무부총장 같은 민노당 간부들을 포섭하고 그들로부터 민노당 내에 있는 300명 간부들의 명단을 다 북한에 올려주고 100만 페이지에 이르는 대한민국 정세에 대한 어떤 정보를 주고 북한에서 그때부터 공작기관에서 민노당 그 1심회를 통해서 당대표 누구 시켜라, 사무총장 누구 시켜라, 북한하고 접촉 창구는 누구로 해라, 다 경기동부연합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2006년도 초에 1월 달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배치 끝났습니다. 이석기가 당권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당권을 빼앗긴 적이 없습니다. 점점 더 확대가 됐어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11년도 8월 달에 적발된 왕재산 간첩단의 김덕용의 노트북을 딱 펴보니까 북한의 대남 공작 지령사항들이 그대로 노출이 됐습니다. 그 안에 보니까 2012년도에 있는 총선과 대선에 어떻게 임하라는 게 그대로 다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지금 이거 그냥 만들어서 하는 얘기 아니고 이거 신문에 다 나온 내용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북한의 지령입니다. 민노당을 중심으로 진보대 통합정당을 구성하라. 통합진보당 만들으라고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늦어도 2011년도 10월 이내에는 대통합진보당을 완성해라. 근데 대통합진보당을 완성할 때 국민참여당, 유시민이 이끄는 노무현 세력을 집어넣어라. 대신 넣어주대야. 노무현 당시 이라크 파병한 거, 한미 FTA 발기 추진한 거와 같은 노무현 시절의 과오를 공개 반성하면 넣어줄 수 있다. 북한이 지금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과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들어갔습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국참당 세력이라고. 자, 이렇게 해서 통진당이 이렇게 큰 규모가 됐어요. 큰 규모가 된 후에 민주당한테 야권 연대하자 손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 그 안에도 자유민주주의 세력, 통진당하고 연대하는 걸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통진당하고 연대를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을 당에서 축출해야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이 얼마 걸리냐? 1년 이상 걸렸어요. 그 계기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그거 얘기하려면 한 30분, 40분, 1시간을 얘기해야 됩니다. 근데 그 사건만 보면은 영화배우 문성근이 주도한 100만 밀란 운동이라고 아십니까? 그 100만 밀란 운동이 1년 동안 꾸준히 이어지면서 20만 명을 모아서 시민통합당이라는 걸 만들고 이 사람들을 민주당과 야권 통합을 하면서 확 물갈이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옛날에는 중도 통합 이렇게 잡탕정당에서 완전히 좌파정당으로 넘어가게 됐고 그때 바로 주도권을 잡은 게 문재인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과 이제는 야권연대를 할 수 있게 다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 오국에서 대남 공작기관에서 왕재산한테 내리면서 지금 이 진보대 통합정당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민노당의 명칭을 견지하다가 양보하면서 이럴 경우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럴 경우에는 본사에 문의하라. 지금 통진당 만들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부닥치게 되고 혹시나 궁금증이 생기면 본사한테 문의하라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정당을 창당하고 민주당과 야권연대 해가지고 대한민국 대선을 이끄는데 본사에 문의하라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대통령 선거나 모든 선거가 북한의 개입 없는 경우는 없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국민들에게 이 사상적인 실체를 안 알려주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내용들을 잘 숙지하셨다가 이제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야권연대가 준비됐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창당 완료가 12월 13일, 민주통합당이 이제 새로운 개편을 완료한 것은 12월 16일, 3일 사이에 완료됐습니다. 이제 통합이 가능한 준비 작업 끝. 자, 그리고 있다니까. 2012년도 1월 달에 신년에 김정은이가 발표를 했네요. 올해 남한 총선과 대선에 적극 개입하라. 진보 세력의 대단함을 높은 수준에 이르라. 무슨 얘기냐면 이제 야권연대 하라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총선 한 달 전에 바로 야권연대 결성식을 조촐하게 했습니다. 민주당 대표는 한명숙, 이거는 신영복이가 했던 통역당의 바로 그 연루자입니다. 남편도 그렇고, 그 다음에 통진당 대표 이정희, 이렇게 하여 그 좌파 세력들이 우글우글한 가운데 야권연대 결성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거에 임했습니다. 4월 달에 국회의원 민주당의 많은 양보로 통진당이 국회의원 13석, 그 다음에 국민 지지율이 13.3%, 득표율 220만 표를 얻었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만 해도 박근혜 정당을 이기는데 이제 통진당이 10.3%가 추가가 되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면 이제 12월 대선은 바야흐로 이석기와 문재인에 의한 공동정부가 구성되고, 그래 되면 대한민국은 끝이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심각한 상황에서 저는요, 그때 살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한테 이야기 보면 아무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총선이 끝난 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그래도 기독교인이 많아서 그런지 이 기회를 다시 한번 주셨어요. 통진당 내분 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킨텍스에서 서로 막 난투극 벌이고 머리끄덩이 잡아당기고 막 해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언론에 통진당 내부가 뭔지, 사상적 실체가 뭔지가 다 백일날이 드러났어요. 국민들이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지지율이 막 이렇게 폭락을 해가지고 10.3%에 이르던 통진당의 지지율이 쭉쭉쭉쭉쭉 떨어져가지고 2%, 3%까지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야권연대를 파기하더라고요. 파기했는데도 어떻게 12월 19일 날 대선에서 오전에 문재인이가 이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 2012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있었는데 많은 국민들은 그게 무슨 일인지 전혀 모르고 지나간 겁니다. 박근혜 후보조차도 선거의 여왕이라서 응당 내가 이기는 줄로 알고 지나간 거예요. 배후에서 전 목사님 같은 또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선거판에 가서 큰일 났다 하면서 가신 그 노인네들의 수고는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잊은 자에게는 희망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6.25 전쟁 때 그 비참한 마을 전쟁이 있었음을 다 알면서도 지금 까마득히 잊고 수국 꼴통이라고
이렇게 매도하면 앞으로 그 고난이 마을에서 일어나는 피비린내나는 참혹한 현실이 바로 우리 앞에 나타난다니까요. 성경에도 제가 뭐 잘 모르지만 자녀들에게 그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은 참혹한 다시 비참한 마을에서 일어난 체제전쟁이 다시 나타나게 된 것은 우리가 돈 벌기 바쁘고 그 다음에 자유를 만끽하는 우리의 방종으로 인해서 이제 대한민국이 다시 그 위기 앞에 리턴 매치한 겁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의식 때문입니다. 정부 탓 아닙니다. 물론 정부도 책임이 있겠죠. 그렇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들을 관용한 국민들의 의식세계와 사상적 몰이해가 가져온 바로 그런 불행한 참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시 우리의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국민의식 하나하나에서부터 찾아야 됩니다. 통진당과 민주당이 공동정부를 구성했다면 누가 주도권을 잡았을까? 범민련이라는 종북단체 아시죠? 거기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통진당, 민노당과 통진당은 민주당을 견인하는 주체 세력이고 민주당은 뭐라고요? 일부분만 의식을 같이 하는 동반자이면서 그렇지만은 견인돼야 될 대상이다. 그러니까 통진당, 민노당과 통진당과 같은 그런 세력은 민주당을 항상 견인하고 연대해서 견인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통진당과 그러니까 이석기와 문재인이 이끄는 민주당이 야권 연대를 해서 공동정부를 구성한다면 누가 이끌어 가야 된다? 통진당이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정권 주도권은 이석기가 장악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태를 여러분들이 2012년도에 아셨냐 이거야. 우리 지금 뭐냐면 그런데 왜 아직까지도 그 사태를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고 안 가르쳐 줬기 때문에 지금 경기동부연합이 장악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여러분들이 1614만 표를 던졌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이거는 스스로 자해하는, 자살하는 행위입니다.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사상 문제를 극우 세력이야. 그거는 왜 색깔론을 하냐. 메카시즘이야. 라는 매도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각성하기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북한의 대남 공작이자 그 다음에 종북 세력의 심리적 공작입니다. 이거는 단호히 뿌리쳐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게 왜 나쁜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와 같은 잘못된 용어전, 사상전 프레임에서 우리는 완전히 벗어났어. 자유해야 합니다. 저는 요한복음 8장에 있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정보 활동을 하는 항상 그 내내 미국 CIA의 부은이 뭐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지금 정교분리라는 프레임에 갇히고 공무원들은 정치 중립에 갇히고 새의 양날개론과 같은 잘못된 프레임에 갇혀서 꼼짝도 못하고 이거는 정치로 가는 건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집에 박혀가지고 전부 다 기도만 하고 염려만 하고 심지어는 깨닫지도 못하고 이제는 용납 안 됩니다. 더 이상 우리가 그러한 족쇄에서는 완전히 풀려나가지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의 족쇄를 풀려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누가 해야 되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고요. 이석기 사건은 이제 드디어 국회의원이 등장하다 보니 아로 사건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구속됐습니다. 자, 구속됐는데 기자들이 그때 구속된 그 해에 신문 기사에 딱 났습니다. 이석기 사진을 해놓고 군자산의 약속이 뭐길래라고 했네요. 무슨 얘기예요 이게? 2001년도 9월 달에 충북 괴산에서 군자산의 약속을 할 때 민노당으로 들어가라, 당권 장악해라. 2012년도 대권 장악해라.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북한의 연방제로 통일해라라고 결의했는데, 그때 들어가서 당권 장악해라, 정권 장악해라 하는 그 미션의 주체는, 주 대상은 누구였냐 하니까 아, 이석기였네 하는 얘기입니다. 이 기사가. 신문 기사는 이제 작성자는 이 본질이 뭔지를 아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주체가 이석기라는 거를. 우리 지금 뭐냐면 이제는 여러분들이요, 낙엽과 모든 것들이 막 깔려있는 산에서 바위를 찾고 줄기를 찾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무 잎퍼리를 다 치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많은 지식이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거 아는 거요. 신문에 나오는 그 모든 기사들 다 걷어내십시오. 싹 걷어내고 줄기를 찾아서, 뿌리를 찾아서 본질이 무엇인가 계속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진리가 보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위기의 본질이 뭔지를 여러분들은 계속 물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이와 같은 실체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이석기 교도소에 갇힌 줄 알았더니 박근혜 탄핵 때 가보니 이석기 석방하라는 풍선이 그렇게 많고, 그 다음에 광화문에 갔더니 박근혜 대통령의 목을 잘라가지고 효수하는 그 어떤 퍼포먼스나, 거기에 보면 수도 없는 서명대를 만들어서 이석기 석방하라고 하고, 그걸 보면서 그때 아, 이 배후에 이석기 그룹 경기동부연합이 만연하게 여기에 개입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여 경기동부연합, 북한과 연계된 경기동부연합이 대한민국이 그 어려움을 다 딛고 이제 대한민국을 주도권을 장악했습니다. 정치권을 장악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민노당의 당권을 장악하고, 2011년도에는 통진당으로 확장 개업하고, 그런데 2013년 8월 달에 아로 사건 때문에 이석기가 구속되고, 2014년도 12월 달에는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통진당이 해산되는 그 암울한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어찌 돼가지고 이들이 이제 그 통진당의 항아리가 다 깨지다 보니 그 안에 있는 독극물이 이제 슬슬 어딘지 모르게 흘러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민중당으로 갔다가 진보당으로 갔다가 드디어 보니까 이재명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주도권을 장악했네? 세상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 여러분들은 그러한 사상적 실체에 대한, 군인들 왜 저 전방에 보면 왜 야간 투시경 있지 않습니까? 일반 눈으로는 밤에 안 보이지만 투시경을 통해 보면 보이지 않습니까? 사슴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고 한 것처럼 우리가 사상에 대한 무장과 사상적인 어떤 이해를 가졌을 때 뭐가 보이냐? 이게 다 보이는 겁니다. 모든 거치는 안개들은 사라지고, 제가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2008년도에 광우병 사태 때 책을 썼는데요, 몇 달 동안 5개월 동안 집에도 안 가고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아니까 사상을 계속 집중해서 보다 보니까 마치 비행기가 올라가다가 건물이 나의 시야를 가리는 것도 벗어나고, 산이 가리는 것도 벗어나고, 구름층도 통과했더니 그 위에는 광활한 아무것도 나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그야말로 거침없는 세계가 펼쳐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제는 그때부터는 뭐냐면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 이것만 봐도 이 사람의 사상 실제가 머릿속이 싹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사상에 대해서 공부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의 지금 현재 한계가 무엇이고 얻은 족쇄가 갇혀 있는지 다 눈에 보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에게 갇혀져 있는 족쇄들을 풀어내고 자유의 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고, 지금 충북 동지회라고 있습니다. 이 동지회도 결국은
작년 7월 달에 적발이 됐는데요. 근데 그 전해에 충북동지의 주도자들이 북한에 있는 문화교류국이라고 대남 공작기관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뭐라고 해? 통지문을 보내기를 이지사가, 이재명을 말하죠. 이지사가 대선으로 되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북한에서 답장이 오기를 이재명이 대선으로 나서는 데는 아직 넘어야 될 산이 많다. 그가 당선되면 회사에서 북한에서 바라는 통일 대통령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도 아직 결론하기는 어렵다. 그랬는데 결론은 대선 후보가 됐지 않습니까? 북한에 양해가 있었겠네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보니까 수사 과정에서 북한에서 이렇게 돼서 그런지 몰라도 돈을 많이 갖다 줬는 거로 나왔어요. 우리가 지금 이래도 되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가 되는 사람이 북한에 낙점을 바라고 북한에 돈 갖다 주고 이런 사람이 우리 국민들이 지금 표를 찍었다?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지금 그보다 더 위험한 상황은 민노총이 이석기 경기동부연합이 장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민노총은요 16개 산별노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금 민노총은요 정부에 버금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무원 노조만 해도요 입법부 공무원, 행정부 공무원, 사법부 공무원, 심지어는 지방자치 공무원까지 다 공무원 노조에 가입돼 있어요. 다는 아니고 일부지만. 그 다음에 전교조도 지금 민노총의 산하기관이 하나입니다. 뭐 공무원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교육을 다 장악하고 있죠. 언론 노조 보십시오. 산별 노조의 하나지만 KBS, MBC, SBS부터 쭉 YTN, 연합뉴스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독립된 언론기관이 아니고 민노총이 장악하는 하나의 기관입니다. 어떻게 해서 언론 독립이 존재하지 않는 이 독재의 사회에 살고 있는 겁니까? 지금요, 그렇게 보면 지금 대한민국의 기업체가요, 기업체가 아닙니다. 이거는 민노총 산하에 있는 기관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언론부터 교육부터 해가지고 지금 정부까지 완전히 그들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심지어는 경찰까지 직장협의회인가 만들어가지고 이제 노조 비슷한 걸 만들어가지고 독립된 걸 보면 지금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다 지금요 새롭게 그 내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기에 민노총이 협조할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아 내가 지금 어느 나라에 내가 어떤 배신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고 내가 대한민국 세력인지 반대한민국 세력인지 이제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규정할 때가 왔다. 나중에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북한 체제로 통일이 된 후에 내가 그때 이거는 아닌데 하고 후회해봤잖아. 그때는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들과 맞짱을 떠야 합니다. 자유마을은 바로 그와 맞짱을 뜨는 겁니다. 지금 그런 산별노조가 문제가 아니에요. 또 읍면동 조직, 민노총 조직을 만들고 있어요. 이제 그들과 마을에서 여러분이 싸워야 되는 겁니다. 싸우지 않으면 여러분 이제는 그들의 손아귀에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이제 자유마을의 성공과 실패는 대한민국이 사느냐 죽느냐의 마지막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물론 군인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하시고 하는데 군인들 잘 싸우시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 하면 사상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사상전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하고 그렇게 나서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동부 민노총 위원장이 2020년 12월 달에 이석기 그룹의 경기동부 연합에 양경수가 당선이 됐고, 그 다음에 바로 그동안에 한 박근혜 정부 때 한 50만에 불과하던 민노총이 이제 120만 명이 늘어났어. 택배 노조와 같은 비정규직 노조가 대거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제 그들의 세력은 점점 커졌고, 이제는 드디어는 대한민국의 기간산업과 주택을 50%를 국유하겠다, 한미동맹 파괴하겠다와 같은 이제 사회 체제를 전환하겠다는 말까지 이제 드디어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이제 이재명이 이제 매우 힘든 상황이 되니까 민도총에 가서 지금 같이 힘을 합하자고 좀 도와달라고 애걸복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언론에 따르면 지금 민노총 이쪽은 이재명을 거리를 두고 팽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재명 팽하면 사람들은 이재명 잘했다 박수 받자 하지만은 그 뒤에 경기동부연합의 전략에 따라서 새로운 사람을 또 전혀 하자가 없는 사람을, 김부겸 같은 사람을 딱 내세우면 국민들이 김부겸은 괜찮아 이렇게 하시면 또 넘어가는 겁니다. 이제 대한민국 체제위기 구할 방법은 없나? 예, 주사파에 있다가 전향을 한 이종철이라고 고대 총학정회장 했던 양반이 이석기가 국회의원 된 바로 그 시점에 신문에, 언론에 나와서 TV조선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북 세력 주사파의 실체를 참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종북이라고 하면 북한에 어느 정도 우호적이거나 김일성에 대해 어느 정도 좋게 평가하는 사람들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종북 세력 주사파는 철저히 북한의 지령에 따라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하는 세력입니다. 그래서 북한과 같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해서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만드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김정은을 통일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석기를 그 그룹들을 두고 한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심각한 실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어디에 홀렸는지 이 본질을 모르고 그냥 하나의 기사로 그냥 휙휙휙휙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사상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이와 같은 실체들이 이제 쏘가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통진당의 당권파들은 그 어려운 난관도 곧 극복할 것 같다고 이 사람이 돼 있지 않습니까? 현재의 난관을 극복해 갈 거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통진당이 해산되는 그 어려움을 딛고 지금 어떤 민주당을 다 장악했잖아요. 이제 이 양반이 그랬어요. 북한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대한민국에서 주사파 없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켰으니까 난 집에서 쉬도 된다. 가능한 일입니까 지금? 지금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세력이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 지금 출범한 자유마을의 우리 자유전사는 집에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이제 생활과 함께 이게 하나의 병농일치, 일부는 싸우다가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자. 아시죠?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냐? 관건은 대한민국 국민 유권자 각성뿐입니다. 어떤 각성이냐? 사상적 각성입니다. 그래서 그들 진보니 민주니 하는 그들의 속임수에 속지 말고 사상적 실체를 정확하게 꿰뚫고, 그들은 바로 김정은을 통일 대통령으로 만드는 바로 그런 반대한민국적 세력의 실상이라는 것을 알고 국민들한테 깨우쳐서 다수의 국민이 이 실체를 알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대한민국 이 위기 끝납니다. 자유마을에서 모든 것이 끝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면 이 체제전쟁을 필승하는 비법은요 간단합니다. 간단해. 모든 전쟁도요 방법이 복잡하면 틀렸어. 간단해야 돼. 왜? 대중들을 깨우는데 복잡하면 되겠습니까? 학자가 쓰는 방법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1시간 동안 설명해서 안 돼요. 5분 설명해서 가능해야 합니다. 5분 설명.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은 앞으로 5분 강사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5분 강사. 5분에서 설득하지 못하면 그만두십시오. 그래서 간단해야 됩니다. 저는 어떻게 하느냐?
저는 많이 해봤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청년 놓고 5분 동안 이야기가 바로 그냥 바꿔버렸습니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앞으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냐? 나무 이파리를 따지 마십시오. 힘들어서 어떻게 따요? 도끼를 하나 사십시오. 밑둥치를 계속 치는데 또 치고, 딘데 또 치고, 또 치고. 나무 넘어집니다. 그러면 가지도, 잎도 다 죽지 않습니까? 지금 밑둥치를 친데 또 친다는 뜻은 반복적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제 오늘 강의는 이미 전에도 했고, 저 항상 할 겁니다. 지금 이노 러시아 대사 아시죠? 그분이 제가 쓴 책을 갖다 줬습니다. 쫙, 이분이 보통 천재가 아니시잖아요. 읽어보더니, 이게 포인트네. 뭐냐? 북한의 대남 공작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대선이 영향받는 그게 포인트라는 거야. 국민을 각성시킬 수 있는. 바로 오늘 제가 한 얘기가 국민을 각성시킬 수 있는 포인트라는 거야. 이거는 계속 강조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제 강의를 10번씩, 20번씩 다 해서 완전히 외워버리십시오.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셔야 되고, 그래서 사상 문제를 집중 거론하고 체제 전쟁을 집중 거론하면 이제 그래도요, 국민들이 한미동맹을 싫어하는 사람, 주한미군 철수해야 된다는 사람이 10%도 안 돼요. 그 사람들을 깨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자유마을 활동가들은 사상훈련을 받아야 돼요. 앞으로 많은 집체훈련을 통해서 일사불란한 조직체 자유마을이 만들어지고, 그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교범에 따라 군사훈련을 하고, 그리고 이제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주민 깨우러 나서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상의 핵심은 뭐냐?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것이 사상전이고 체제전쟁이라는 사실, 그 다음에 이 대한민국의 체제전쟁이 적이 누군가? 반체제 세력, 반대한민국 세력의 사상적 실체, 그 배후에 있는 북한의 공작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유마을, 지금까지는 우파 조직은요, 모래알이었어요. 모래알. 관변 조직은 있어도 진짜 자발적인 하부에서 일어나는 마을 조직은 없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이 자발적인 마을 조직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을 다시 살리는 이제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이제 관변 조직은 왜 안 되냐? 정부 조직만은 왜 안 되냐 하면, 좌파가 정권을 잡고 보니 모든 국정원도 경찰도 검찰도 다 그들의 손아귀에 들어가 버리잖아. 남는 거는 아스팔트에 있는 힘없는 노병과 권사님과 이런 분들밖에 안 남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필요했던 건, 그거였구나. 왜 우리가 민간 우익 조직이 만들어야 되는지를 그때서야 안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이 조직 만들고 강성하게 만들고 다시는 5년간의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공하면 우파에서도 이 강력한 콘크리트 조직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세계에 알리고 이거를 전파하는 노력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조직을 통해서 뭘 해야 되냐? 이제 정치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권자를 마을에서 장악하고 깨닫게 하고, 그 노력으로 이제 저 어설픈 우파 정당들을 완전히 리모델링, 재건축하고 200석 이상 압승을 거둬서 이제 앞에서 말했듯이 법률로서 모든 게 지금 완전히 법제화된 잘못된 그 법률들을 싹 정리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주사파들을 못 세우고 민노총 같은 그런 반대한민국적인 정치 노조들은 제거하고, 이제 그리고 나서 그런 후에야 바로 북한을 우리가 자유통일시키고, 그 다음에 진정한 세계를 향하는 G2국가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다. 우리의 이 모든 역사의 출발에는
여러분의 마을에서 어떻게 성공하느냐, 조직화를 하고 주민들을 여하이 잘 깨우느냐에 따라서 결말이 날 것이다. 앞으로 1년 3개월 뒤에 있는 총선에서 우리가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나? 겸손한 마음. 절대로요, 저 이렇게 깨재재한 모습으로 주민들한테 나서지 마십시오. 예쁘게 화장도 하시고 좋은 옷 입고 웃으면서, 이 전쟁은 마음을 얻는 전쟁입니다. 절대로 윽박 지르고 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나 윽박 지르고 싶은 생각이 있어도 마음을 숨기십시오. 그러면서 진정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젊은이들을 감싸 안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대한민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바로 우리 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